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또 이제 하반기네요. 하반기 7월 1일 이제 1교시 방송입니다. 이제 지나간 전반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는 7월 1일이니까 하반기 토요일입니다. 토요일과 함께하는 천 회장. 토요일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을 시작하는 천 회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죠.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을 좀 기분 좋게 토요일 밤이 좋은 게 아니라 토요일 새벽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 새벽은 신나게 즐거운 마음을 합시다. 하반기니까 잘 될 거예요. 또 좋은 소식들, 좋은 호재들이 좀 마구마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말투를 쓰면은 한순간에 비호감 됩니다. 비호감. 그러니까 말투가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말투에 따라서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근데 이런 말투를 쓰면은 한순간에 이제 비호감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상대의 말을 부정부터 하고 드는 말이에요. 부정부터 하고 드는 말.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습관적으로 아니라고 말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그런 꼰대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크더라. 꼰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은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만 많지 핵심이 없는 말들이 있어요. 뭔가 중언부언 길게 말만 늘어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그런 의문을 들게 하죠.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우선 귀를 닫고 볼 것이다. 그럽니다. 그 중언부언하지 마면 안 돼. 알겠죠? 핵심이 있어야 돼. 핵심.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이 섞인 말이죠.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화가 섞이면은 부정적인 인상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옳은 말을 할 때는 옳은 감정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 간혹 보면은 화가 나면은 진짜 감정이 섞여요. 막 쌍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듭니다. 천 회장도 솔직히 힘들더라고. 네 번째는 상대를 비하하는 말투, 비호감이죠. 농담으로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자꾸만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을 넘어선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하하지 말자, 존중하자,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 말투를 여러분들 절대로 쓰시지 마세요. 그러면 비호감 됩니다. 여러분들은 호감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호감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구독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뭐 아주 막 기가 따갑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가우면 정상인 거고 안 따가우면은 다시 한번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우리 이재용 회장인데 이른바 이제 삼성물산이 그죠? 제일모직 그 부당 합병 의혹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 그래서 지금 현재 1심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것 같다. 그럽니다. 1심 판결. 아직도 안 나왔어. 1심 판결이. 진짜 오래 가죠. 1심 판결. 올해 안에 나올 것 같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부장판사 누구야? 박정재, 지기현, 박정길 이렇게 나와있는데 30일 사회공무원 피격사건 8차 공판에서 차회 기일 일정을 밝히면서 이 회장 재판을 언급했다. 형사합의 25-2부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을 주 2회 집중 심리하고 있답니다. 뭐 이렇게 긴지 모르겠네. 판사들 좀 열심히 좀 하세요. 빨리빨리 좀. 하여튼 재판부는 서해피격의 사건의 8월 11일 증인신문 이후 그 다음 기일인 9월 1일과 10월 6일, 11월 3일이라는데 재판부에서 그때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를 해가지고 거의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어서 이후에 이 사건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매달 두 차례 열리던 서해피격 사건 속도를 늦추고요. 4년째 이제 진행 중인 이 회장의 재판 심리에 이제 집중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중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이 회장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은 지난달 26일 재판에도 언급이 됐고 당시 재판부는 공판이 끝날 무렵 결심 공판 시기를 8월경으로 이제 특정하기도 했어요. 통상 최종 변론이 끝나면은
한두 달 뒤에 판결을 선고하는 만큼 10월에서 11월경 1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이 내용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 특성을 고려해 보니까 늦어도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근데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에도 97차 공판을 열고 회계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했어요. 다만 사업 목적으로 프랑스,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이 회장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답니다. 이 회장은 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해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에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아유, 참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우리 이 회장도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죠. BOE라는데 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상대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용 올레드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BOE의 자사의 그 아이폰 12 올레드 패널 특허를 몰래 베낀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박람회에서 기술 홍보까지 나서자 이제 소송에 나선 겁니다. 아주 별 생쇼를 다 하고 있어요. BOE. 30일 전자학계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다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고 미국의 아이폰 사설 수리업체들이 아이폰 12의 그 화면의 패널을 교체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정품 패널하고 중국산 짝퉁 그 제품을 교차 사용한 사실이 이제 확인됐기 때문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 12 이후에 사용되는 그 모든 아이폰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특허 내종이라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장을 통해서 이 BOE가 아이폰 12 제품에 사용된 그 자사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가지고 특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더욱이 이 특허 침해 제품을 박람회나 디스플레이 학회 등에서 홍보나 전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특허 침해 제품의 영구적인 제조와 사용, 판매, 제공 금지 명령 그리고 로열티를 포함해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소송 보니까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BOE 간의 그 소송전에서 연속 선상에 있다. 앞서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2022년 5월 2일이죠. BOE에 통지서를 보내요. 그리고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고요. 같은 해 12월 자사의 다이아몬드 픽셀을 치면 부품 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미국의 부품 도매업체 17곳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상황이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BOE가 지난 5월에 충칭 제1중급 인민법원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중국법인하고 삼성전자 중국법인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혐의가 있다고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결론은 지네 나라에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공산당이니까. 참 이래서 중국이 개판인 겁니다. 예? 엉터리고. 대래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의 올레드 패널 기술을 베꼈대. 이게 말이야 방구요 등째.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의 그 적반하장식 태도 때문에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빡돈 겁니다. 그래서 맞서송 하는 거예요. 작살을 냈으면 좋겠어 이런 놈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17년 동안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차지한 한국은 LCD 부분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밀려가지고 21년 1위 자리 내줬어요.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올레드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81.3, 중국은 17.9%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더라. 근데 올레드 시장은 함부로 덤벼들 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최고죠. 중국 애들 참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오는 삼성의 효자폰이다. 이게 사진 속에 삼성의 갤럭시 S23 FE 에디션이네요. 이 펜 에디션인데 이 가성비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올해 4분기 출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예상 이미지가 나왔고 한때는 뭐 단종설까지 제기됐었는데 하여튼 그런 모델이에요. 오랜만에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도에 IT 매체가 있어요. 스마트 프릭스. 스마트 프릭스라는 매체가 있는데 28일 날 유명 IT 팁스터 이 온리크스 하여튼 뭐 팁스터라는 놈이 있어요. 하여튼
S23 그 FE 렌더링 이미지를 보도록 했는데 그 S23 FE는 갤럭시 S23의 주요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격과 사양은 다소 낮춘 보급형 모델이다. 도대체 이런 자료를 어디서 이렇게 유출하는지 모르겠어. 빼돌린 건지. 이미지를 보면은 화면을 둘러싼 베젤이 S23보다 약간 상대적으로 두꺼운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후면은 갤럭시 S23, 23 플러스와 유사한 물방울 디자인이네요. 트리플 카메라 이렇게 탑재됩니다.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이 5천만 화소 기본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망원 카메라 렌즈 뭐 이런 게 적용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23 FE 예상 이미지를 두고 IT 팁스터 그 아이스 유니버스 얘들이 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의미를 담아서 카메라 렌즈랑 플래시 위치까지 갤럭시 A54랑 매우 유사하다. A54하고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글들을 올리네요. 앞서서 샘 모바일은 S23 FE에 삼성의 모바일 AP죠. 엑시노스 2200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S23 시리즈에는 자사 프로세서 대신에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엑시노스가 쓸 것 같다. 샘 모바일은 아울러서 그 내부 저장 용량 128기가짜리, 256기가짜리, 4500mAh 배터리, 25W 고속 충전, 8기가짜리 램이 지원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는 7월이죠. 삼성의 폴더블 폰 그 신작 있어요. 갤럭시 Z 플립 5하고 Z 폴드 5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신제품 공백기인 4분기에 S23 FE까지 출격을 하면은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보에 좀 힘을 보태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삼성은 지난 2020년 9월에 FE 모델을 처음 선보였는데 이 초고가 프리미엄 모델보다는 가격을 낮춘 갤럭시 S20 FE는 출시되자마자 돌풍을 일으켰어. 돌풍. 태풍을 일으킨 게 아니고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단숨에 삼성이 효자폰이 됐습니다. 기존의 S20의 주요 성능은 유지하면서 가격이 저렴해요. 아주 좋습니다. S20 기본 모델의 출고가가 124만 8,500원. 반면에 S20 FE의 출고가는 89만 9,800원. 좀 많이 다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성비 사고 싶으면 이렇게 펜 에디션 사면 돼요. 가성비 스마트폰으로 메가히트에 가까운 성과를 남겼는데 다소 이른 시점에 단종설이 흘러나왔어요. 지난해 1월이죠. S21 FE까지 출시했는데 S22 FE는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FE 라인업이 퇴장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기도 했었죠. 이 FE 시리즈가 주력 라인업에서 후퇴하게 된 배경에는 급부상한 중저가 제품군 A 시리즈가 지목이 됩니다. A 시리즈 좋아. 아이들 쓰기도 좋고 제가 봐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지탱하는 A 시리즈 성능 강화에 주력하면서 프리미엄 모델 S 시리즈하고 중저가 모델 A 시리즈 사이에서 위치한 그 FE 시리즈의 포지션이 더욱 애매해졌다는 분석인데 S21의 그 FE의 경우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출시가 늦어진 데다가 시장에서 전작 대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 근데 삼성이 갤럭시 A 시리즈 중에 최상위 기종인 갤럭시 A74 있어요. 이거를 올해 출시하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FE 모델이 다시 등장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더 강력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여튼 깡패짓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거 중국 못지않게 이거 미국도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이제 자유 우방 국가 하여튼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난 솔직히 미국도 겁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짓 보면 거의 양아치입니다. 하여튼 네덜란드까지 동참하면서 대중 그 제재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데 중간에 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힘들 거예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결국은 실리주의야. 실리주의. 자기 나라에 도움 안 되면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개차만 되는 거예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는 그 움직임이 거세지는데 미국은 이르면 4달 안에 AI향 그 반도체 관련 장비하고 설계 수출 그 통제까지 포함해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최종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첨단 메모리하고 시스템뿐 아니에요. AI 관련 반도체 제조까지 봉쇄하겠다. 씨를 말리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조치를 구체화해서 확정한 건데 같은 해 12월에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 36곳을 수출의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중국의 그 자체 첨단 반도체 개발을 사실상 막은 건데 이 반도체 제조 핵심 장비 기업을 보유한 네덜란드 역시 수출 규제 수위를 높였고 이날 네덜란드 ASML은 신형 그 심자외선 노광 장비까지 수출 규제 대상 포함시켰더라고요. 올해 9월부터 이를 중국에 수출하려면은 네덜란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UV 노광 장비 수출을 막은 데 이어서 이제 규제 범위를 넓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중국의 보복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를 직접 겪고 있어요. 지난달 중국 사이버 규제 당국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해버려요.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보복이죠. 니들도 한번 엿먹어봐라. 이제 미국도 엿먹어봐라.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시장을 잃은 마이크론이 지난 28일 금지 조치가 4분기부터 점차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내 매출의 한 50%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과 하이닉스 등 그 국내 반도체 기업의 처지는 더욱 난감해요. 양사 모두 미국과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요 고객사하고 장비 설계 파트너가 대거 포진한 미국과 주요 생산 거점, 대형 시장을 갖춘 중국 중 한 곳을 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실적 하락을 피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초격체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보죠. 그 미중 양국이 이제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한국 기업을 이제 거세게 압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가 그러는데 미국의 그 수출 통제 조치가 심해질수록 이 반도체 특히 수요가 필요한 메모리 기업의 불확실성 커진다. 국내 기업을 놓고 미중의 신경전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언급을 하는데 미국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중국은 이미 미국의 그 대중 수출 통제 범위에 우리 기업들로서는 그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AI 반도체를 발판 삼아서 업황 회복을 노리던 국내 기업들의 전망도 점차 불확실해지고 미국의 그 대중국 AI 칩 그 수출 제한이 발생한다면은 이 또한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되지 않겠냐 봅니다. 그 AI용 반도체는 사실상 그래픽 처리 장치 GPU예요. 미국의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됩니다. 그 HBM은 그 시장은 국내 기업의 한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수요 급감과 재고 누적으로 쪼그라든 그 메모리 시장을 반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미국 수출 규제가 구체화되면은 중국도 참여하던 AI 반도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하죠. 엔비디아가 중국의 수출용으로 개발한 저성능 AI 반도체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중국 시장이 쪼그라들고 국내 기업에 발주하던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함께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그 엔비디아 그 젠슨 황이 빡 돌았더라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나라냐고. 응? 아니 왜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냐고. 지금 굉장히 반감이 심할 겁니다. 참 바이든은 도대체 뭐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저 노인네 보면. 응? 참 답답한 대통령입니다. 참 한심한 대통령 같아요. 매뭐 어떻게 보면 그런 중국이나 쪼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서로 잘 뭐 화해도 하고 서로 조화롭게 잘 이렇게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선거, 자기 정치적인 이유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짓거리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얄미워 죽겠습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자. 하여튼 당장 그 GPU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반도체 업계 실적에 영향은 제한적이겠는데 향후 어떻게 이제 중국이 AI 반도체 조달을 할지 규제가 또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합니다. 상당히 난감해요. 혼탁스럽고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반기 끝났고 이제 오늘 하반기예요. 하반기 시작이니까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잘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